시간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원고를 읽다 보면 안경에 김이 너무 많이 흐려서 방역을 위해서 써야겠지만 잠시만 덮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느덧 11월 중순, 이미 지나간 한 해와 아직 오지 않은 새해 사이의 계절입니다. 평소라면 아쉬움과 설렘이 서로 교차하며 일상을 채웠겠지만 올해는 유독 아쉬움의 농도만 짙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영향이 크겠지요. 집을 나설 때면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부터 챙기는 제 모습을 자각할 때마다 문득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비록 마스크를 쓴 채이긴 해도 다른 이의 어깨나 얼굴을 한 뼘 남짓한 거리에서 마주한 채 이동해야 하는 출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을 때면 다시 생각합니다. 이미 일상은 돌아온 걸까? 투명 칸막이 앞에서 급식을 씹어 삼킨다는 초등학생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가슴 저미며 듣다가 왁자지껄 술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시내 술집 풍경 앞에 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일상과 비일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뉴노멀 세상이라는데 어떤 것들은 지극히 예전 그대로입니다.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건 괜찮겠지? 몸이 너무 찌뿌드드한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도 될까? 이번 주말 친구 결혼식에서 식사 정도는 해도 될 거야. 나와 내 가족의 위험과 안전, 팬데믹 사회 시민의 자유와 의무 사이 수천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초조하게 머무들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결국 이렇다 할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아슬아슬한 모험으로 느껴지던 지난 겨울부터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일하고 놀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한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위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담담함이고 달리 보면 체념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소용 가능한 위험의 정도가 조정된 것일 텐데 개인마다, 조직마다, 사회 분야마다 그 업데이트 시기와 수위 조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계속 어긋남과 헷갈림이 발생하는 일상과 비일상이 뒤섞인 뉴노멀의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물리적 대면보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미 자연스러워진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같은 언택트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직 불분명한 치료제와 백신의 보급 시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방역 구멍, 그리고 언젠가 또 반복될 확률이 높은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과 같은 변수들은 이러한 확신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의 주제인 소셜미디어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뉴노멀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소통, 교육과 업무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 공유해주는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책이나 라디오, TV 같은 기성 미디어와 달리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특징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도 넓은 범주에서 소셜미디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셜미디어는 팬데믹 이후 그 영향력을 더욱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기반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2019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04분으로 전년 99분보다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76분, 2017년엔 91분이었는데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이 현대의 오장칠부라는 말이 현대인의 오장칠부라는 말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실감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리테일이 작년 10월 발표한 2019년 9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스마트폰 앱 조사의 내용을 통해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와 소셜미디어 사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약 3,377만 명의 스마트폰 앱 이용량을 분석한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전 세대를 합쳐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2019년 9월 한 달 1인당 평균 1,311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용한 앱은 카카오톡으로 633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앱이 각각 470분, 121분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하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18분, 76분으로 5위와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웹툰 웹소설 공유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 페이지가 7위와 8위에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인 틱톡과 동영상 OTT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9위와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용량 최상위권을 차지한 10개 앱 중 소셜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으로 총 5개입니다. 이 5가지 소셜미디어의 사용량 총합만 해도 2,164분입니다. 이를 다시 30일로 나누면 72분이란 수치가 나오는데, 즉 2019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04분 중 72분 정도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할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는 곧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나라라면 어느 곳에나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그 증가 속도가 인상적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올해 9월 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도 사용량 1위였던 유튜브는 올해 역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사용량은 1,573분으로 작년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사용량은 26분에서 65분으로 늘어 150%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다른 10위권 내 소셜미디어의 사용량은 10% 내외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란 특수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동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 이용 수치의 증가가 텍스트나 이미지 중심의 여타 소셜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일 텍스트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2018년 뉴욕 타임즈의 특집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텍스트의 세트와 오디오, 비디오의 파급 및 영향력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고 논쟁적인 선언을 합니다. 문자 중심 미디어가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만큼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주도적인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매체보다 영상을 통한 정보 접근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책이나 백과사전 또는 검색 엔진이 아닌 유튜브가 지식의 제1원천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의 다양화와 알고리즘의 진화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의 주된 통로로 영상 미디어가 활용되는 것은 TV가 제일 미디어로 활약하던 시기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입니다. 이는 동영상이 공유되는 주요 채널인 스마트폰의 탁월한 접근성과 통일성, 그리고 사용자를 계속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의 힘 덕분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의 원천으로서 유튜브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2020년 10월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는 유튜브입니다. 응답자 중 13%가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 아닌 아마추어 저널리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며 성행하고 한편으론 가짜뉴스의 온상으로까지 지목되는 유튜브이기에 이러한 결과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기성 언론 미디어는 어땠을까요? 8.5%의 응답 비율을 얻어 3위를 차지한 KBS를 제외하고 작년 신뢰도 1위를 차지했던 JTBC를 비롯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응답 비율은 평균 5%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세대별 격차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19세에서 29세의 연령층 응답자 가운데 19.9%가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30대 연령층에서도 19.2%로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KBS와 TV조선이 각각 15.7%, 10%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땐 60대 이상에서 아직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쉽게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60세 이상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9.3%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튜브에 대한 세대 간 신뢰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가 대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통 미디어의 세트와 소셜미디어, 그 중에서도 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의 대세적 부상은 단지 매체의 전환 또는 다양화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시간을 구획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용자의 정보 채널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지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이 음식을 섭취하여 몸을 만들어가듯 우리가 접하는 매체는 사고와 정서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맺기의 양상을 구성하는 방식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디어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예배 실시간 중계 또는 행사 홍보 목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이용해오던 한국교회 역시 시대적 흐름을 더는 거스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 같은 공적 전례가 거의 멈춘 상황에서 대중집회를 신앙활동의 중심에 두었던 전통적 신앙가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긴박한 국면에서 보수교단 중심으로 비대면 예배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다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비판을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나며 대다수의 교회는 비대면 전환에 동참했고 올해 중순을 넘어간 시점에선 실시간 예배 중계를 넘어 온라인 신방,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이번엔 한국교회가 코로나19와 방역이라는 외적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형태였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종결된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과거의 신앙 양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제1미디어는 단순히 모임 형태의 변화를 넘어 그간 말과 문자 중심의 미디어에 의존하던 교회의 메시지 전달 방식 역시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전환기의 상황은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하던 16세기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탄생 역시 미디어 전환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초속적 종교제도는 팔반인수술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당시의 미디어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의 카톨릭은 제2의 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언어는 대다수 대중이 읽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전형 말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대신 의례를 수행하는 사제 제스처, 제의, 내계물을 통한 향기와 소리, 예배당의 공간적 배치 등의 장치를 통해서 대중을 종교제도 내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했습니다. 결국 카톨릭은 다른 장치를 고안해냈는데 성화와 민담이 그것이었습니다. 성화가 카톨릭 당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구술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카톨릭 문화권이 집단적이고 무의도적으로 창안해낸 미디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과 대중을 잇는 여러 매개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성경과 강론에 접근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민중은 언제나 신앙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개신교는 말의 종교로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작은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문에 붙인 95개조 논지로 된 면죄부 효력에 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인쇄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1450년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루터의 반박문을 독일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원래 루터의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였으나 독일어 번역으로도 인쇄되어 전파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 널리 익히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루터도 그 파급력에 적잖이 놀랐고 이를 계기로 독일어 성서 번역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구텐베르크 대학교에 붙은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예고편에 불과했고 종교개혁의 본편은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천년을 지배해왔던 라틴어 성경, 강론, 라틴어로 구성된 각종 교회 언어의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 권력은 1차적으로 경전이 갖는 권위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성경에 대한 번역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자체로 교회 권력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루터에 의해 번역된 독일어판 성경은 교황의 명령으로 독일 전역에서 소각됐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드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는 단순한 담화의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서 번역은 언어와 미디어의 독점에 대한 저항이었고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견인하며 중세 카톨릭의 권위를 해치한 혁명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파급력은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패트릭 콜린스는 저서 종교개혁에서 당시 구텐베르크에 의해 시작된 팔판 2세 문화가 템플릿 산업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강력한 상업적 동기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는 당시 가장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대의 트렌드였습니다. 이때 말은 구술 문화가 아직 지배적이었지만 문자 문화의 영향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던 사회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후반경에 생산된 인쇄물의 77.5%는 여전히 라틴어로 쓰였지만 22%의 문서는 독일어와 같은 지방어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1450년경 팔판 인쇄본 라틴어 성서를 출판했던 구텐베르크가 파산한 지 불과 반세기도 못 되어 지방어가 민족으로서 빠르게 전파되며 인쇄술은 상업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개혁 세력의 열렬한 지방어 성서 번역 활동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당시 뉴미디어라 할 수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시대의 미디어 감각에 조응하며 이러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교회 개혁을 주장하며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종교적 지형뿐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의 지형까지 바꾸고 나아가 중세의 종말을 보하며 근대를 연 대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대의 변화와 진보에 맞춰 신과 개인, 공동체를 잇는 미디어를 더욱 다원화하고 이를 통해 신앙의 유산과 정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신교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미디어 감각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영상 언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중이고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교회도 이제는 적극적인 체제 변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공동체 역시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체들이 그러했듯이 제1미디어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감각으로 세계 공동체의 신앙과 전통이 계승 발전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이 숙제에 정해진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풀이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세길의 소셜미디어가 시대의 감각에 조응하며 우리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잘 자리 잡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매끄러운 것은 오히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는 우리 정경 원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시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러한 소셜미디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감각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감각은 매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독보적인 접근성과 평일성으로 시시각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상이 정지되지 않고 지속하게 해준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고 한국 현대사 속에서 촛불 시위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최근까지 해시태그 미투 운동과 같은 약자와 피해자의 고백과 통로에 힘을 실어주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는 소셜미디어이지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정보만 노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그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 보셨다면 내가 재생한 동영상과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연달아 이어지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익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광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가능한 오래 붙잡아둬야 하는 IT 기업들로서 당연한 설계였을 테지만 이는 과몰입, 가짜뉴스 확산, 확증 편향 강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빠르게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편파적 관계성, 과장된 일상 전시와 인정에 대한 과도한 투쟁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선사하는 편의성만큼이나 그것의 어두운 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고민거리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실현의 장이라는 평가와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라는 평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렇듯 양극단의 평가가 오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잃거나 그저 알고리즘과 대중의 관심에 쫓겨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각색의 감각 또한 소셜미디어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꼭 배양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공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설로 쓰이느냐, 영화 또는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구성과 편집, 심지어 내용까지도 상이해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콘텐츠를 옮겨 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미디어의 문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머지않는 미래, 말씀 증거와 예배 구성도 소셜미디어의 문법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1미디어의 전환이 기성미디어의 완전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상 언어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말과 문자는 여전히 공동체의 중요한 미디어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에 맞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콘텐츠를 각색할 수 있는 각색의 감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공동체의 주 미디어는 문자 미디어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는 영상 언어를 제1미디어로 활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각색의 감각을 키우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과 전통이 계승 발전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